오늘의 심리 읽어 드립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소중한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을 심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기력. 푹 쉬는데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뭘 해도 의욕이 생기질 않는데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언제 무기력해질까요? 번아웃과 무기력증, 이것을 구분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무언가라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에요. 무기력증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에너지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 시험 공부인데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건 나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게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모르고 있으니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빈둥빈둥, 허송세월. 아, 나 요즘 무기력증에 빠졌나 봐. 잘못된 방향에 의미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기력하다. 그런데 의미는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 이거 왜 싫을까? 나 이거 왜 좋아할까? 나 이거 왜 바꾸려고 할까? 왜 지금 하려고 할까? 내가 무슨 이유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를 타는데요. 자동차의 상태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의 시트가 닳아서 해졌어요. 벌써 보기 싫은 어떤 느낌이 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자동차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시트에 집중하겠죠. 시트를 바꾸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가겠죠. 그런데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시트 때문에 자동차가 싫어집니다. 시트에 대한 생각이 자동차 전체에 대한 호감도에 반영되면서 차를 바꾸겠다고 하는 엄청난 생각으로 빠져들겠죠.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떤 사람들이 더 무기력증에 많이 빠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무기력증에 더 잘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일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긴 일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거 한 거야? 이게 다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더 중요한 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는 말은 악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소중한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을 심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의 없이 악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은 나를 무기력증에 빠지게 할까요? 내가 공들여 해왔던 걸 한 번에 바꿔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대에는 이런 걸 자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손을 씻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공을 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확진자의 수가 올라간다든가 나는 무기력해지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요. 자, 그러니 개인의 노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숫자로 보여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위생을 잘 지켰을 때 몇 명의 사람을 어느 정도에 막아낼 수 있느냐. 가끔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바로 계단인데요. 이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나의 하나하나의 작은 노력들을 정확하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올라갈 의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 오늘 90점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60점이 나왔습니다. 무기력해지기 쉽죠. 나 오늘 60점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90점이 나왔어요. 나의 뇌는 여전히 무기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삼게 되죠. 왜? 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 상황 마음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무의식을 계속해서 주입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잘 안 되면 도대체 어떤 곳에 문제가 있을까 돌아보죠. 그런데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된 날 이유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이때 그저 좋아한다면 앞으로 무엇에 의존하겠습니까? 이유를 잘 모르는 결과를 계속해서 만나면 결국 그거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무기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의 예상과 달리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기력을 막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이미 들어가 버린 무기력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기력 전에 오는 것이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에너지는 있어도 무엇인가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무기력에 빠졌다. 이렇게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빠져나오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몸을 움직여야 돼요. 설거지라도 갑자기 한다든지 막 안 뜯었던 소포를 갑자기 뜯는다든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에 진짜 속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몸을 움직여야 돼, 진짜로. 아무리 심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봐도 결국은 물리적인 운동입니다. 우선 무엇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설거지라도 아니요. 설거지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약간의 움직임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자 들어간 걸 하지 마셔야 돼요. 국토 대장정은 집안 대청소는 바보스러운 방법이에요. 대신 오늘은 두 번째 서랍정, 설거지. 작지만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든 하시면 됩니다.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위로보다는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어떤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가 와서 괜찮아.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해. 저는 그 선배에게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만났던 선배는 나 너의 논리에 조금도 동의를 안 해. 그런데 너의 발표하는 스타일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 그런데 이 선배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해볼 만한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격려를 받았던 겁니다. 이 발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지를 못하는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분리해주는 선배를 만나니 이제 논리에 집중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는 분명히 다릅니다. 슬픈 상태에 있다면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상처거든요. 하지만 무기력한 건 상처가 아닙니다. 가야 될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 필요한 건 격려예요. 나의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고 그 두 개를 다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돼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우울에 빠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의미 없는 짓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건 그 사회가 무기력하게 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일평생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잠입니다. 48시간 정도 잠을 안 자면 인간은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왜 그렇게 도로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했을까? 전투에 투입됐을 때 적군보다 먼저 아군, 심지어는 우리 쪽 민간인을 먼저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잠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의 나쁜 습관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만 가지의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나의 잠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한 심리적 요인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세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거의 5,000마리에 준하는 양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양이란 걸 왜 굳이 생각을 했을까? 말로 하는 건 왜 없을까? 게다가 윗집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분은 왜 지금 이 시간에 화장실을 갈까?
계속해서 온갖 감정들이 몰려오고 결국은 나는 몇 살에 죽을까? 재밌는 건 이런 생각들을 낮에 하면 철학자인데요. 밤에 하면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이라면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일평생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잠입니다. 최근 사람들을 못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롭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외로움 때문에 제 불면증도 점점 더 심해지는 걸까요? 먼저 잠을 안 자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것부터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8시간 정도 잠을 안 자면 인간은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48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면 병사들이 전투에 투입됐을 때 적군보다 먼저 아군, 심지어는 우리 쪽 민간인을 먼저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병사들을 계속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고 투입한 아주 교활한 지휘관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잠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의 나쁜 습관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찰 관계자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라고 하면서 의뢰를 받은 경우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만들어낸 그런 분들이 평범한 소시민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잘못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되지만 이 경찰 관계자분들끼리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온순한 사람이 왜 그렇게 도로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했을까? 잠을 못 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영국에서는 청소년들이 1시간 더 잘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을 통해서 그 어떠한 조치들보다도 청소년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충분하게 잔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인류 전체에게 평화와 공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사실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에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베개가 좀 불편해도, 안 좋은 소리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잠은 회방받을 수 있고 수면이 질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5만 가지의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나의 잠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한 심리적 요인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크게 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미래와 관계죠. 미래는 대부분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나 10년 후에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을까? 성공해 있을까? 참으로 재미있게도 우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잠을 잘 때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을 주로 걱정하는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특히 1, 2년 차에 많이 고민했던 게 한국에 들어가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5년 후, 6년 후에 정말 직장을 잘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까요? 바로 내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한 달 후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계획을 위해서 오늘 휴식을 취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때문에 잠이 안 오신다고요? 그러면 가장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자기 전에 내일과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잠을 잘 잘 수 있는 준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관계는 다른 이야기죠. 잠을 못 잔다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 고독해서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잠이 안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외로워서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이 연구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의 저자로 잘 알려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교수인 토머스 조이너 교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토머스 조이너 교수가 왜 잠에, 그리고 특히 잠에서 어떤 문제에 한번 초점을 맞춰본 걸까요? 바로 잠과 외로움의 관계입니다. 수백 개의 연구들을 각각의 사례처럼 취급하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다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백 개의 연구들을 다시 종합을 하면 연구에 포함된 대상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이런 의미 있는 종단적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얘기해 주죠. 외로워서 불면이 오는 것보다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자면 외로움이 많이 사라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잠을 잘 못 잤을 때 강한 외로움을 느끼느냐, 이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토머스 조이너 교수는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의 특정한 한 유형을 따로 떼어내서 성공만을 추구했던 분들이 자살할 때 공통점인 모든 실수들이 바로 뭐냐? 바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외로움 자체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끼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의 불면은 굉장히 무서운 불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속상해하는 건 성공하지 못했거나 더 출세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하지 못한 건 다시금 20년, 30년 후에 또 다른 나의 불면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서 내가 작은 친절과 그리고 소소한 대화를 하는 게 불면의 악순환의 고리가 풀리고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말 따뜻한 대화를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정말 큽니다. 웬만한 수면 클리닉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배려할 만한 행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 주위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은 이 사회에 정말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봉사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지 않다라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되겠죠.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게 되죠. 그러니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사실은 나를 잘 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 잘 자고 싶으세요? 내일 외롭지 않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낮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배려 있는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은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꿀잠이 꼭 필요합니다. 질 나쁜 수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한 외로움과 또 2차적인 불면증을 증가시켜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소소하지만 따뜻한 대화는 여러분의 불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뜻하고 소소하고 배려 있는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불면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소시오패스적인 측면이 고개를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악마의 얼굴만 하고 우리에게 오진 않습니다. 바로 이게 소시오패스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나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내가 굉장히 그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친구 하나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B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빼앗아 갔는데 강탈해 간 게 아니라 조금씩 나를 이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더래요. 잠깐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장 좋은 위치에서 그 친구가 잠을 자고 있고 자기의 컴퓨터를 그 친구가 주로 더 쓰고 있고요. 돈의 상당 부분을 그 친구가 더 많이 쓰고 있더래요.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악마적인 얼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씨 좋은 선배 혹은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얼굴들을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젠 내가 더 이상 너한테 해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시오패스의 표정이죠.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와 공통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는 거죠. 다만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게 태어난 것이고 소시오패스는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에 의해서도 많은 부분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는 능력도 탁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A라는 친구도 동정심과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고 B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팬데믹 시대에 소시오패스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죠. 소시오패스들은 방역에 협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회를 잘 이용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으로부터 감염되는 것도 막기 위해서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입힐 피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속으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마스크를 써. 그러면 나는 피해가 적어. 하지만 불편하니까 나는 마스크를 안 쓸 거야. 이것이 바로 소시오패스적 생각이라는 거죠. 소시오패스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절해도 동정심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끝까지 얻으려 한다. 왜 그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런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등급을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 자기와 같은 위치로 그 사람을 떨어뜨려서 자기보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언제든 이용하기 좋게 만드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자기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걸 결코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즐겨 쓰는 말이 있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Fixed Mindset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너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일을 봐. 넌 이거 해도 안 되잖아. 너는 이거랑은 아니야. 위로를 하는 것 같지만 무기력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성취해서 벗어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잘 안 변하는 게 있죠. 그게 성격이에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성격은 안 변합니다만 인격은 변하죠.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민감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성격입니다. 하지만 인격은 나의 그런 성격에 걸맞는 다른 사람들과 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에요. 공존할 수 있는 나만의 색깔이 있으면 성격의 장점을 보여주고 살겠죠. 내성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선 그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도와주고 꼼꼼하게 챙겨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없으면 내 성격의 단점만 보여주고 살겠죠.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은 고립돼서 살고 외향적인 사람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겠죠. 인격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변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왜 불행해질까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할 때, 바꿀 수 있는 걸 그대로 놔둘 때 불행해집니다. 소시오패스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꿀 수 있는데도 그건 못 바꾼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무너진 나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소시오패스를 피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우리는 우정에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친구라면, 가족이라면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관계는 수천만 명이 일일 생활권에 살고 있는 한국과 같은 곳에선 너무 강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 있죠? 딱 여기까지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관계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1년에 10번을 만나는 친구가 있고 2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만났을 때 즐겁고 행복한 정도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슨하게 친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유학을 재수를 했었습니다. 나이 30 넘어서 재수를 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창피하고 괴로운지,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을 안 만났죠. 어떤 친구들은 괜찮아, 야 내년에 가면 되지. 그런데 한 1년 정도 얼굴을 못 본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곱창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내 소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나 왜 보자 그랬어? 나 오늘 갑자기 곱창 먹고 싶은데 네 생각나더라. 너랑 먹어야 제일 맛있어. 제가 그때 왠지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위로들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1년에 한 번 만나더라도 곱창은 너랑 먹어야 제일 맛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등산을 할 때 같이 가면 너무 즐거운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맥주를 같이 마실 때, 노래방을 같이 가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죠. 위로받지 않아도 나로 하여금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소시오패스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취미, 레저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화, 예술, 취미, 레저가 왜 중요할까요? 스스로 작은 감탄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나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는 못 쳤던 아리랑을 올해 좀 연습을 해서 이젠 내가 아리랑을 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주자에 비해서 나는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피아노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 손끝으로 연주해 보면서 나 스스로 내가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감탄이라고 하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삶은 소시오패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는 삶은 소시오패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이기도 하고요. 행복하고요. 행복을 에너지 삼아서 다음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느슨하지만 다양한 친구가 있다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은 감탄을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취미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나에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팬데믹 시대. 왜 이렇게 우리는 집에 관심을 가지고 꾸미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물건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심리적으로도 없는 겁니다. 집 꾸미기가 중요한 이유.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집에 있는 시간,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늘어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팬데믹이 지나간 후 집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공간의 심리학의 저자인 바바라 페오팔에 따르면 주거 욕구는 안전, 휴식, 공동체, 자기 표현, 환경 구성, 친밀성 이렇게 최소한 6가지의 하위 욕구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안전 욕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되죠.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 집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활기를 주는 공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집 꾸미기라고 하는 것은 여성 잡지의 단골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 꾸미기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좋은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필요한 걸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필요한 걸 버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재미있게도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이 상당 부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진 집에서는 점점 더 심란해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집에서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집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리적 공간도 비워야 마음속에서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비워냈습니다. 아이디어가 그제서야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팬데믹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정리고요. 그 정리는 물건의 재배치기보단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버릴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가족들끼리 상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건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왜 그걸 버리면 안 되는가를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짜 속내나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값비싸게 구입했던 물건도 그거는 버려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아이인데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팔레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이가 미술에 관심이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에너지를 좀 더 어디에다가 쏟아야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바바라 페오팔의 얘기를 다시 돌아보면 인간은
이 6가지 욕구를 주거에서 다 만족시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6가지 욕구는 상충하기가 쉬워지죠. 즉 심미성이 높아진 공간이 휴식을 취하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공간마다 테마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 본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는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얘기를 해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를 객관적이고 협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가능성을 점점 더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은 굉장히 높이에 예민한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천장이 낮고 좁을 때 안락함, 편안함, 안정감이 있죠. 천장이 높고 그리고 옆으로도 개방감이 있을수록 활력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건 대부분의 심리학과 관련된 연구에서 안정적으로 관찰이 되는 현상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인테리어가 필요하시다고요? 중요한 건 천장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좁혀져 있는 느낌이죠. 막혀져 있다는 느낌은 칸막이로 해결이 되죠. 문제는 천장의 높이는 조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천장 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되죠. 약간 더 두꺼운 매트리스를 놓는다든가 책상을 조금만 높게 만들어 보세요. 한 5cm 정도만 변화를 줘도 안락감에는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집에 안정감을 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책을 한 방으로 몰아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책은 지식이고 지식은 무겁고 그러니 차분하고 조용해야 된다. 그래서 안정감 있고 차분한 곳이 되는 그런 심리적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차 한 잔을 하시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쉬워질 겁니다. 집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싶다면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있죠. 우리는 애정을 가지고 있을 때 애칭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왜 가장 비싸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는 애칭을 안 붙여주세요? 이름을 달리 붙이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진을 보여주고요. 저건 타운하우스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별명 인터넷 공간상에 있는 집에는 많이 붙이시죠. 블로그에는 누구누구의 무슨 집, 누구누구의 무슨 공간 이렇게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붙이세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사는 집에는 그 애칭을 안 붙이시나요? 붙인 이름에 따라 분위기가 따라가는데요. 그리고 방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경우도 있죠. 공간 분리를 만들어내서 집을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되는 재미있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채원이 방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저희 막내딸이 채원랜드라고 붙여주세요. 저는 저 방에서 놉니다. 집도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애칭 때문에 애정이 생기실 겁니다. 뭘 사서 꾸밀지보다는 뭘 버릴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필요하죠.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정감을 주는 인테리어가 필요하시다고요? 책을 모두 한 공간에 모아보세요. 이불과 책상을 좀 높게 만들어 보시는 아주 작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싶다고요? 애칭을 붙여주십시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지?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나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이렇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한 놈씩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나의 불안 사용 설명서. 불안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팬데믹 시대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나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조금만 열이 있어도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로 군대 가는 꿈을 자주 꿉니다. 며칠 전에는 드디어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국방부의 특명을 받고 제가 엉엉 울면서 저희 집 가족과 이별을 했던 그런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안이 만들어내는 감정이기도 한데요. 불안이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니죠. 불안은 오히려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불안에 대한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고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불안이 뭔지는 이해를 해야 되죠. 불안하면 왜 불안할까요? 모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실험이 바로 그 유명한 엘스버그의 역설, 다니엘 엘스버그의 실험이죠. 엘스버그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죠. 단지에 공이 9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0개는 빨간 공이에요. 그럼 나머지 60개는요? 까만 공과 노란 공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 공을 뽑았는데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까만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까만 공의 숫자와 노란 공의 숫자는 불확실해요. 빨간색 30개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재밌는 건 그 다음 게임,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의 선택이 되게 우스워진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선택은 대부분 까만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 합치면 60개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되게 웃긴 사람입니다. 내가 첫 번째 빨간색 공에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했죠. 그럼 이 첫 번째 게임을 하면서 나는 당연히 까만색 공이 30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는 셈이 되죠. 그리고 노란색 공은 31개 이상이라고 자동적으로 가정해버리는 셈이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첫 번째 게임에선 확실한 30개, 두 번째 게임에서는 확실한 60개, 자기 행동이 가정들을 스스로 짓밟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불확실한 게 싫으니까요. 그리고 불확실한 건 불안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할 땐 구체적인 게 더 잘 보이고 구체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더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 평상시보다 더 짧게 끊어서 가는 미니게임적인 발상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안한 사람은 크기 100의 일을 10의 단위로 10개로 쪼개서 얘기해 줄 때 훨씬 더 제대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좀 더 쉬운 말로 한 놈씩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2달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자, 이번 주는 충정리, 두 번째 주는 계획 잡기, 세 번째 주에는 결산하기, 네 번째 주에는 다시 계획 잡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의 큰 일을 훨씬 더 잘게 쪼개서 확실한 제목들을 붙여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시기에 대청소를 한다는 말을 가급적 삼가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가뜩이나 불안한데 자, 우리 가족 맨날 집에 있으니까 대청소 한번 할까? 이러면 우리는 막막해지며 동기부여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 번째 서랍을 정리한다. 그 다음 날 세 번째 책장을 정리합니다. 이런데 이렇게 하나씩 만만하게 보이는 것들을 확실하게 두들겨 팬 그 결과가 대청소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일을 잘게 쪼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의 크기, 즉 단위도 잘게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한 이런 팬데믹 시대일수록 1대1의 대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대1로 얘기해야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화가 가능해지니까요. 온라인 회의도요. 제가 해보면 전체 대학원생들을 15명을 모아놓고 한 학기 내내 15번 회의하는 것보다 이 15명 1대1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고 나중에 한 번씩 15명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생 지도가 된다는 걸 저 역시 느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불안할 땐, 그리고 불확실할 땐 일이든 모임의 단위든 잘게 쪼개는 지혜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외의 장점이 있습니다. 불안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결과입니다. 에디슨은요, 모든 생각을 꼭 적는 노트 필기 습관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엄청난 다도광이자 그 책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요약해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신문을 6개를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결과는 작은 습관들의 소박한 누적을 통해 만들어지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습관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의지가 부족하셔서일까요? 노력이 결핍돼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죠. 습관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불안할 때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악마 같은 지도 교수이기도 하죠. 스마트 체인지의 저자 텍사스 대학의 아트 마크먼 교수는 인간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그다지 좋은 기분 상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둘째, 습관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들기가 좋습니다. 셋째, 그 상황 자체가 평상시와는 무언가 다르다라고 느껴야만 됩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 이 팬데믹 시기가 정확히 거기에 부합됩니다. 평상시보다 기분이 안 좋으시죠? 많이 고립돼 있고 떨어져 있으니 침울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말 자체가 일상적인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 팬데믹 시기는 에디슨처럼, 케네디처럼, 혹은 빌 게이츠처럼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의 작고 소박한 습관들을 나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일기를 쓴다, 메모를 한다, 아니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 새로운 습관들을 바로 이 팬데믹 시기에 한 번쯤 가져보면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도 진화의 역사를 거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왜 인간의 마음의 진화에서 불안, 공포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느냐 고민을 해보죠. 바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안할 때 구체적인 것들이 더 잘 보이죠. 불안할 때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현명하게 이용하십시오. 자, 팬데믹 시대. 집에 있는 시간 많이 늘어나셨죠. 늘 팬데믹 이전에는 가족이랑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가족이랑 있는 시간이 그렇게 꼭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팬데믹 시대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왜 불편할까요? 그리고 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있는데 왜 불편하지?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가족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는 건 결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보내는 시간이 팬데믹 이후 하루 평균 90분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고 청소년 사이버 센터를 통한 청소년 상담이 30% 이상 늘었고 그중 가장 많이 늘어난 상담 분야가 바로 가족 문제, 무려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불편한 건 당신만이 아니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가족도 타인입니다. 내가 아니죠. 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죠? 예의와 격식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무례함이 있다고? 격식 없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네,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가정들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끼리 그렇습니까? 당신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아주 작고 사소한 조치로 인해서 그리고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옷입니다. 옷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약간 더 갖춰 입어보세요. 목이 완전히 늘어난 티셔츠. 저도 집에서 많이 입습니다. 3주 연속 같은 옷 입기. 저희 딸이 많이 하지요. 채원아, 경품으로 받은 그 티셔츠 제발 일주일만 입자.
3달을 입어. 3주도 아니고 3달을. 야. 팬데믹 이전에는 아주 짧은 시간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배, 6배 늘어난 5시간, 10시간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짜증스러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왜 우리가 덜 불편함을 느끼는 거, 그리고 왜 덜 짜증이 나는지 아세요? 바로 옷차림 때문입니다. 서로 갖춰 입었거든요. 이 갖춰 입은 것 때문에 서로에게 더 갖춰서 얘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4계절이 모두 있는 경우에 겨울보다는 여름에 같은 쾌적한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더 짜증을 많이 내게 됩니다. 왜? 여름에 덜 갖춰 입게 되거든요. 옷이 얼마나 중요한간 그건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옷차림부터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갖춰 입으시는 것, 그리고 좀 바꿔보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둘째,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일상적으로 공동적으로 하는 생활에 계획표를 짜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언제 나를 괴롭힌다는 느낌을, 혹은 정말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나요? 시키는 일이 많아서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나를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부를 때라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예측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죠. 갑자기 날 불러서 이거 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불쑥불쑥 나에게 지시나 명령을 하달해서 나의 스케줄이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꼬여버리게 만드는 사람. 계획을 촘촘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가족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공동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간에 대한 예측이 서로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아침은 언제 먹고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를 오늘이 아닌 어제 한번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일 몇 시에 내일 무엇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사춘기 자녀를 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자아로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예고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서로 더 많이 길게 여유를 두고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계획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식구라는 말입니다. 같이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이든 오래 쓰다 보면 그 말이 오히려 행동을 지배할 때가 있죠. 식구는요, 같이 밥 먹는다는 사람이라는 뜻 때문에 같은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4명의 사람이 밥을 먹고 싶은 시간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쯤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재밌는 건요, 먹고 싶을 때 네가 꺼내서 알아서 먹어, 알아서 치우고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자기가 차려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싫어했던 아이들이 의외로 이거 괜찮은데? 하루에 한 끼쯤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따로 한번 밥을 먹어보면 나중에 같이 먹는 시간도 기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로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나 아니면 고정관념에 있는 걸 따로 한번 떼어보는 거죠. 세 번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선, 우리말에 참 재밌는 표현이죠. 선을 넘는다는 표현을 언제 쓸까요? 침범하면 안 되는 사적인 공간이나 아니면 시간을 침해했을 때입니다. 사람마다 침범받기 싫어하는 자기의 심리적 공간이 있어요. 이런 선 긋기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2인용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재미있게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저의 친한 짝과 여러 가지 장난스러운 얘기를 나누다가 한 3교시쯤 지나가니까 첫날 선을 긋더라고요. 물론 그 선은 저의 수십 년 전 선배들도 그 책상에 거왔던 선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갓 들어온 학생들이 왜 그 선을 정확히 서로 걷을까요? 서로 넘지 않아야 될 선이라는 것을, 즉 나를 지키고 나의 사적인 공간들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공간이 있음을 우리가 한 번쯤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집은 방이 작아요. 혹은 몇 개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공간에 있는 작은 영역에 명칭을 붙여주신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소파의 한 구석이라도 그 공간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만으로도
나의 사적 공간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배려심을 서로에게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팬데믹 시대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수록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옆 부서나 혹은 옆 책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살짝 도움을 주기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크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 김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장 하지 않는 말을 연구해 보면 고맙다는 표현이에요. 가족들끼리 왜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할까요? 쑥스러워서 그렇죠. 그런데 쑥스러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쓰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애칭이에요. 감사해도 가족들끼리 애칭을 붙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꽤 오래전에 유재석 씨가 생유라고 하는 재밌는 감사의 애칭을 쓰는 걸 보고 저도 학생들한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유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 학생들은 내 지도 교수님이 나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의미도 받아들이고 재미있어 하기도 합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면 감사하다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 분명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즉 너무 진지해서 쑥스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걸 애칭을 통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약간 더 갖춰 입어보세요. 둘째, 공동적으로 하는 생활에 계획표를 짜야 됩니다. 세 번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끼리 모든 시간을 공유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그리고 그걸 꼭 같이 해야 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해보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실감과 불편함의 차이는 뭘까요? 해결법도 정반대인 거죠. 나의 감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험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공연이 취소된다든가 모임이 취소된다든가 인생에 한 번뿐인 입학식 혹은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축소돼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상하시고 아쉬울 때가 한두 번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이걸 못해서 많이 불편하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 불편하다는 표현에 2가지 뜻이 상반된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불편함과 상실감이에요.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불편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2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단어로 묻기 때문에 다르게 대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다음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불편함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느끼는 게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라고 하는 건 제거를 해야 없어지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신발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돌이에요. 아주 작은 거죠. 그런데요, 그 돌이 계속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돌에 대한 생각만 나기 시작합니다. 불편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다른 어떤 일이나 다른 어떤 생각을 하는데도 쉽게 에너지를 쓰기가 어려워지죠. 그런데요, 상실감은 좀 다르죠. 상실감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잃은 거죠. 빼앗긴 겁니다. 내가 많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는 사람을 잃을 때 상실감을 느낍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은 상실감입니다. 저도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밤 11시, 12시 좀 늦게 일정이 끝난 날 친구들과 함께 잠시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팬데믹은 그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좋아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렸죠. 친구들을 자주 안 본다는 게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상실감입니다. 이제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이 즐겁다라기보다는 활기가 없어지고 기다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불편함이라기보단 상실감이죠. 자, 그렇다면 잃었다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까요? 불편함과 정반대죠. 내가 어떤 식으로든 좋아하는 걸 찾아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은 제거해야 하고 상실감은 제거가 아니라 다시 채워야 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독일 수 있는 감정이죠.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불편함은 시간이 관건이에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불빛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다면 그걸 견디려 하지 말고 어떻게든 그 불빛을 없애버려야 불편함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8시간의 수면 자체가 엉망이 되고 다음날 더 불편함에 민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원래 인간에게 안 좋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회피 동기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어하는 접근 동기가 있는데 이 회피 동기는 접근 동기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이자 동기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해결 방식이라도 해도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해결책이 온다는 건 불편함에 있어서는 거의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불편해하는 상대방에게는요, 빠른 시간 내에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 이게 가장 위안이 되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속도를 너무 빨리 내려고 할 때 내가 더 큰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헤어졌어요. 정말 속상해하고 괴로워했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바로 전화해서 소개팅을 잡아달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그 다음날 소개팅을 사랑은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한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동기보다는 그 사람이 없는 상태를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런 마음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좋아했다라기보단 없는 상태를 못 견뎠구나. 그래서 그 상대방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거나 오히려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실감으로 힘들어한다면 천천히 차근차근히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일시에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불편한 것과 상실감, 이 두 가지의 구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편함과 상실감은 종종 착각되죠.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내가 지금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걸 압니다. 문제는 그게 뭔지를 정확히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걸 알지만 정확하게 실체가 뭔지를 모르니 쇼핑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술과 음식을 계속해서 채워넣는 폭식이나 폭음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뭔가요? 불편함과 상실감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상실감은 1차적으로는 불편함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실감으로 힘들어도 이것으로 인한 1차적 불편감은 있기 때문이죠. 어딘가를 물리적으로 다쳐서 고통을 느낄 때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뇌가 거의 같은 곳이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도 일단 잘 먹고 잘 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건 1차적으로 중요한 조치이지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나의 행동들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상실감일까요? 불편감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종류가 뭐고 그것이 얼마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느끼기 위해선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멈춤의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을 잠시 멈춰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에 대한 불편함을 친구에게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언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밥 먹어, 여보. 그게 좀 쌓여서 그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호응을 잘해주다 보니 제가 느끼는 불편함을 점점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살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증폭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편함, 상실감 이런 것들은 상대방만 보입니다. 그래서 1시간쯤 지났더니 제 아내가 악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뒷담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서 말을 멈춰야만 그 불편함을 주는 상대방, 상실감의 대상이 됐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즉시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말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내 불편함과 상실감이 증폭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독특하죠. 토리 히긴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Saying is believing. 말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같지만 말한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허언증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말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말하면 믿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잠시만이라도 멈춰서 말을 아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해결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원만하게 살 수 있고 어려운 일들과 상실감을 만들어내는 일들로부터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감정을 잘 모르겠을 때에는 잠시 멈추세요. 상실감과 불편함의 다른 해결법. 불편함은 바로 제거해야 하고 상실감은 천천히 채워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나도 모를 때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잠시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